이렇게 팀 과제를 팀별로 열심히 진행 중이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진 풍경을 봤는데 제 강사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 약간 요 얘기를 좀 전달 드려야 되긴 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요. 지금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하는 거잖아요. 2달간 열심히 만들어 볼 팀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어 이 2달간에 해 보는 요 아이템이 '나 이거 아니면 진짜 안 돼.' 사실 고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사실 요 팀 프로젝트 말고도 뒤에 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번 이 팀 프로젝트는 뭔가 새로운 서비스, 지금 여러분들은 이 IT 기술의 지금 풀 스택을 공부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제 겨우 한 달 차시고, 한 달 동안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기초 근육을 쌓으시고 이제 리액트 들어가고 있는 중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달 사이에 막 우리가 기획한 이거를 엄청 대단한 걸 만들어야지, 요거를 쪼끔 내려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과열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그 팀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저는 딱 그 생각이긴 하거든요. 이런 팀 프로젝트들은 사실 어 많이 내가 하면 할수록 남는 게 많은 시간이죠. 어떤 누군가와 같이 함께 만드는 요 시간에서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 많이 하면 할수록 내 경험이 많이 쌓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음 저는 베이스가 IT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볼 때 그게 이 IT 계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공무원 시험이나 뭐 어딜 붙기 위한 시험들은 사실 그걸 붙지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공부한 게 큰 의미가 없게 돼 버리잖아요. 근데 IT는 아무리 예전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했던 그 시간들, 내가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협업을 했던 그 경험들, 그게 모두 내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해 본 경험으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근데 내가 우리 팀이 만든 기획이 지금 '다른 팀보다 못난 것 같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2달 동안 우리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풀 스택을 경험해 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기획을 정비하셔서 저랑 미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아 님도 그러셨군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음 상당히 실용적인 주제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프로덕트를 만드실 때 반드시 마주치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제 이미 그 AI가 만들어 준 코드로 오늘 할 거를 거의 대부분 보여 드렸어요. 사실 어제 AI가 만들어 준 코드가 오늘 할 거의 거의 다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어제 저희는요, 리액트 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훅이 지금 어떤 건지 어 막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요 훅은요, 생각보다 꽤 어려운 개념이고요. 훅은요, 리액트에서만 제공해 주는 방식이에요. 저는 앵귤러가 베이스거든요. 처음에 이런 모던 웹 프론트 프레임워크들을 공부할 때 그 3 대장 중에 저는 앵귤러를 공부했고, 앵귤러에는 이런 훅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이런 유즈 이펙트라는 개념은 그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함수들로 대신했었고요, 앵귤러는. 그리고 스테이트 요런 거 전혀 없었고 알아서 화면에서 그리게끔 하는 거였어요, 변수 잡고. 그런데 리액트는 앵귤러와는 다른 방식으로 화면을 그려주는 방식,
그 방법론인 거고, 요 훅이라는 걸 통해서 리액트는 독자적으로 더 좋게 개발을 했다라고 여기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확히 훅이 뭔지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개발하시거나 AI가 만들어 준 코드를 읽을 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많이 꼬이면,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많이 꼬이면 이 훅에 대해서 좀 아셔야 풀 수 있을 때가 있긴 할 텐데, 일단은 요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이펙트, 얘네 두 개는 거의 항상 사용됩니다. 리액트 개발을 할 때 내 컴포넌트에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 화면에 보여주는 건데, 이게 계속 바뀌어야 돼. 뭐 사용자의 인풋 값이나 화면에 표현해 주는 값이나, DB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온 거를 화면에 목록형으로 뿌려줄 때나, 이때 요런 데이터들을 스테이트로 관리를 합니다. 요거는 어 리액트 개발하면서 항상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제 말은 훅이 정확히 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도 이 스테이트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된다. 요 유즈 이펙트는 어떨 때 쓰이더라. 요거를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즈 이펙트는 이제 화면에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을 때, 그리고 의존성 배열에 이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네. 스테이트라는 거는 요렇게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그 리액트 라이브러리가 제공해 주는 유즈 스테이트 함수다. 요 유즈 스테이트 함수의 초기 값이 요 상태의 초기 값으로 지정되는 거고, 요 상태를 화면에다가 뿌려주면 이 값이 바뀔 때 이 컴포넌트를 다시 그려주더라. 네, 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라든가 DB로부터 가져온 값이라든가,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화면상에서 뭔가 바뀌는 값이 있다면 다 이 상태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유즈 이펙트. 유즈 이펙트를 말씀드리면서 사이드 이펙트가 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사이드 이펙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일단 사이드 이펙트는 뭐였냐 하면, 일반적으로 IT에서 말하는 사이드 이펙트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코드 작업을 했는데 내 코드 작업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다른 데서 발생했다. 그래서 버그가 발생하더라. 요런 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요 유즈 이펙트에서 말하는 사이드 이펙트라는 건 순수 함수 개념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개념에서 이 컴포넌트를 렌더링한다는, 이 HTML을 렌더링한다는 이 컴포넌트 함수, 이 순수 함수의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데이터가 패칭을 한다든가, 인터벌한 비동기적인 코드가 동작해야 된다든가, 고런 것들을 유즈 이펙트로 관리를 하는데, 실상으로는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거나 요 상태 변수 뭔가 바뀌어 가지고 어떤 특정 코드를 실행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유즈 이펙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공식 문서를 봤을 때는 유즈 이펙트의 이런 사용을 그 권장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리액트가.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코드들이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음 대부분 AI가 만들어 줄 때 이런 유즈 이펙트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은 코드가 지금 이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공식 문서에서는 뭐 초기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을 때 다른 유즈 이니셜라이제이션 이펙트인가? 그 훅을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거의 AI가 만들어 준 코드에서는 그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롭스를 받습니다. 우리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라고 하면은 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 따로 만들어 놓고, 이 블록 안에서도 막 조립을 하고 요런 형태로 개발이 되는데, 결국 그 최 모든 이 화면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가장 상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가장 부모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면서 자식 컴포넌트들에게 내려주는 형태가 된다. 왜냐하면 props는 단방향 데이터 흐름이기 때문에. props는 부모에서 아래쪽으로 데이터를 내려주는 것만 가능하고 부모 아래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 쪽으로 데이터를 올려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 쪽으로 데이터를 올리는 게 불가능하니까 부모 컴포넌트에서 이 부모 컴포넌트에 있는 상태 값을 바꿀 수 있는 함수도 같이 자식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고거를 props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요 오즈 리액트 프로젝트에서 요 과거 데이 13 쯤이었나요? 그때 제가 과제로 내드렸던 할 일 목록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구 밥주기 추가하면은 여기 추가되고 산책 다녀오기 높음으로 하고 추가되고요. 이걸 만들 때 과거에 HTML 우리가 그 데이 13 때 했던 그 전에 HTML과 순수 자바스크립트만 알고 있을 때는 이 영역을 다 document.getElementById 이런 형식으로 코드를 가져오는 코드, HTML의 어떤 영역을 get해 오는 코드를 실행하고 그 코드 밑에다가 새로운 li 태그를 생성하고 그 li 태그 안에다가 스팬 태그를 생성하고 그걸 마지막에 조립해서 화면에 붙여주는 태그를 명령형으로 짜는 걸 했었는데요. 리액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단 적어도 딱 보기에도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네. 할 일 목록 위에 할 일 목록 있고 그 다음에 태스크 인풋이라는 영역이 들어오고 이 태스크 인풋 밑에 태스크 카운터가 있고 여기 카운터네요. 현재 할 일 몇 개인지. 그리고 태스크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더라. 상태는 요 부모 컴포넌트에서 tasks input value 얘죠. input value 그리고 priority 우선도 요런 상태 값을 앱 부모 컴포넌트에서 가지고 있고 이런 추가하는 함수든지 set tasks 뭐 요런 함수들 토글 태스크네요. 네. 요런 함수들을 부모 컴포넌트에서 선언을 해 놓고 그것들을 아래 자식 컴포넌트에게 내려주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할 때와 이 리액트를 가지고 화면 제작을 할 때 생각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 그 포인트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오늘은요. 자, 실습 바뀐 거 없고요. 똑같이 할 거고요. 요 실습 또한 커서는 제가 사용하고 AI가 생성해 준 코드를 제 레파지토리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코드를 받아오신 다음에요. 한번 직접 만져보세요. 뭐 이 코드들 보시고 뭐 이런 것도 막 한번 이런 거 넣었을 때 잘 바뀌는지도 보시고요. 왜 안 바뀌죠? 서버가 꺼져 있나? 잠시만요. 예. 아유 자꾸 이래요. 아하. 야 요거. 네. 서버가 꺼져 있네요. npm run 하고 요런 거 건드려 보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리액트 코드 가지고 화면을 제어하는 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 프리얼리티를 낮은 높음 말고 하나를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것도 뭐 직접 이렇게 좀 더 코딩을 해 보시고 그러면서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네.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얘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첫 번째고 해석이 되셨다면 얘를 좀 내 방식대로 뭔가 수정을 해 본다. 수정했을 때 잘 되는지 내 의도대로. 고런 경험들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프론트엔드 개발이 또 재밌는 게요.
내가 생각한 거를 화면에다 만들 수 있다는 거. 요게 또 재밌는 거거든요. 백엔드에 비해서 이게 좀 그 처음 진입할 때 좀 재미 요소로 작동을 해서 또 한번 직접 만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였나? 네, 좋아요. 자, 오늘은 맵 리스트 렌더링이라는 걸 할 겁니다. 예, 정표님은 네네, 그렇죠. 정표님 백엔드 개발자시니까 저도 백엔드가 좀 더 편하긴 한데 네. 자, 가보시죠. 예, 맵 리스트 렌더링이고요. 아, 사실 어제 AI가 스포를 했습니다. 어제 이미 코드에서 나왔어요. 배열 데이터를 화면에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나. 과거에 그 HTML과 순수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요.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에다가 HTML 화면에다가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특정 영역을 div id가 post 대시 list 뭐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알아볼 수 있게끔 어떤 특정 영역을 만들어 놨고요. 이 영역을 이렇게 get element by id, 이 영역을 자바스크립트에서 읽을 수 있도록 DOM 객체를 읽을 수 있도록 get element by id로 가져오고 나서 얘 일단 초기화 시켜 놓고 여기다가 이 포스트를 긁기 위해서 포스트라는 애를 돌면서 li를 만들고 li에다가 텍스트 컨텐츠를 타이틀로 넣어주고 얘에다가 얘를 나중에 특정 짓기 위해서 post.id를 얘한테 li에다가 그 어트리뷰트로 넣어주고 데이터 어트리뷰트예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데이터 어트리뷰트라는 걸 넣어주고 그리고 얘를 이제 눌렀을 때 어떤 화면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 이벤트 걸어주고 그렇게 해놓은 li를 이제 여기다가 붙여주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코드를 읽으면서 얘가 얘 용역 찾아가지고 이 영역 안에다가 li라는 걸 만들어서 붙여 넣는다라는 코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화면에 그리는데 큰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뭔가 처음에 화면에 그려 놨어요. 그런데 얘가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막 오 뒤에 또 글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요. 이거를 뒤에다가 넣는 거를 안 하려고 제가 이때 inner HTML을 완전 다 지워 버렸거든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이미 5개가 있는데 맨 끝에 6번째 거 추가하려고 이 5개를 지우는 거예요. 지웠다가 6개를 다시 그리는 거예요. 요런 방식이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뒤에 글 2만 지우고 싶다. 글 3과 4 사이에 글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요. 코드가 훨씬 더 복잡해질 거예요. 사실 이거 그 코드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코드 가져온 건데 그냥 복잡하다라는 걸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리액트에서 할 때는요. 이게 끝입니다, 사실. 요렇게 해 놓으면은 앞에서 내가 머리 아프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을 알아서 리액트가 다 처리해 줍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배열이 있으면 사실 이거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그냥 예제라 그래요. 배열이 있으면 배열을 이 li 형태로 이렇게 그려 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ul 태그 안쪽에 li가 여러 개 생길 건데 이 li가 아이템의 개수만큼 반복돼서 그려지겠죠. 그러면 지금 요거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데요. 아이템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요런 상황들을 리액트가 알아서 화면에 그려줍니다. 내가 이 li에 몇 번째 글이 있냐 없냐 체크하면서 그 사이에다가 뭘 또 추가하고 그런 코드가 필요 없고요. 이 li 요 포스트를 그려줬던 그 배열 데이터만 내가 관심 있게 다루면 된다는 거예요. 화면에 그려진 것과 내 데이터를 계속 연관 지으면서 생각할 필요 없고 화면 그리는 건 리액트가 알아서 다 할 거고요. 나는 요 데이터만 관심 있게 다루면 됩니다. 자,
리스트 렌더링이고요. 네. 배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UI 요소 생성할 때 요럴 때 반복문을 쓰는데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기초 과정 할 때부터 반복문을 계속 해 봤었잖아요.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 반복문 하면서 뭐 for도 해 보고 뭐 잘 안 쓰지만 while이라는 것도 해 봤고요. for while 그리고 for each 그리고 뭐 for in 막 이 막 for of 막 다양한 반복문 함수들을 봤었거든요. 함수들 네 반복시키는 방법들을 봤는데 어 이 리액트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맵입니다. 이 맵을 통해서 그 화면을 렌더링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리액트에서는 이 중간에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포문을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게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는 방식에서 뭐 뷰 템플릿이나 서블렛 가지고 그 서버 쪽에서 화면을 구성해 주는 그런 생태계들 뭐 예를 들어서 PHP라든지 JSP라든지 EJS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 드렸던 그쪽에서는요. 사실 화면을 그릴 때 포문을 가지고 그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리액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은 맵입니다. 맵을 가지고 화면에 그려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이템스 요 배열이잖아요. 요 배열을 맵을 하면은 요 안에 있는 함수를 이거 하나하나 다 보면서 나온 결과물을 밖으로 뱉어주죠. 반환을 해주죠. 그 반환한 거를 배열로 반환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게 결국 이걸 반환하거든요. 아이템스 이 배열을 맵으로 돌면서 이거 하나하나 이 요소들을 돌면서 이 함수들을 적용하는데 이 함수의 결과값이 요 HTML 태그인 거예요. 요 HTML 태그를 f를 여기다가 넣고 아이템에 넣고 인덱스는 맵의 두 번째 인자가 숫자니까 네 고걸 넣고 해서 li 태그가 총 3개가 그려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네. 그리고 특징은 여기가 얘가 이 괄호의 의미는 이 괄호의 의미와 같아요. 다시 이거 리턴문이고요. 자, 맵 함수 안에서 맵 함수 얘가 맵 안에 있는 콜백 함수죠. 콜백 함수의 매개 변수 이거 맵에서 사용하던 매개 변수잖아요. 그리고 화살표 함수 뒤에 있는 게 리턴이죠. 리턴하는 건데 이 리턴 할 때요. 이런 식으로 괄호를 넣어 줍니다. 이 괄호가 뭐냐? JSX 표현식입니다. JSX 요소. 요 HTML 반환한다고 했던 이 요소. 요거를 이 안에다 그려 준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내가 요 앞에서 보면요. 이 JSX 요소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화면에 그려 주려면 이 표현식을 썼죠.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맵도 똑같아요. 얘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다시 보실게요. 잘 보시면은 UL 태그 안쪽에 먼저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으로 열려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안쪽에 요 자바스크립트 변수가 들어온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변수가 요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맵을 실행을 한 거고 맵을 실행한 반환값은 다시 요 JSX 요소로 감싸 준 거예요. 네. 자, 다시 볼게요. 요게 이해가 되셔야 나중에 복잡한 게 나와도 그 중괄호 하나 어디 갔지? 괄호 하나 어디 갔지? 이게 좀 덜 헷갈리실 거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UL 태그 안쪽에다가 이 아이템스를 반복시키는 걸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요 중괄호를 열어서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열어 준 거예요.
지금 요 JSX 요소 안에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열어주고 이 변수를 맵을 한 거를 요 안에다가 넣은 건데 이 맵한 거 맵 함수 안쪽에는 또 JSX 요소로 감싸줘서 요 li 태그를 그려준 거예요. 이 JSX 요소 안에는요 또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으로 이 맵의 매개 변수들을 이 안에다가 넣어준 거죠. 지금 말로 이렇게 쭉 제가 자꾸 막 길게 설명해서 헷갈려 보일 수 있는 건데 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요. 네. 요 형태가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다음 거 봐 볼게요. 음. 아까는 요 안에 이 JSX 요소 안에다가요. 요 li 태그가 그대로 들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컴포넌트로 뺄 수가 있어요. 얘를 이 안에 들어갈 HTML 요소를 JSX 요소를 그냥 다 매번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것도 계속 반복이니까 얘도 컴포넌트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컴포넌트로 아이템이라는 애를 분리시켜 놓으면 얘도 또 매개 변수를 받고 매개 변수를 받은 걸 가지고 JSX 요소로 리턴해 주는 컴포넌트 함수가 되는 거죠, 아이템 리스트처럼. 아이템 리스트 안에 아이템이랑 컴포넌트가 있고 이 아이템이랑 컴포넌트는 네임이란 매개 변수를 받아서 화면 JSX 요소로 여기 HTML 태그를 만들어 줘서 반환해 주는 컴포넌트다. 이 컴포넌트가 아이템스에 따라서 맵의 반환 배열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요것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 어제 저희가 AI가 만들어 준 코드도 요 방식으로 제작을 해 줬습니다. 네. 자 다음 봐 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될 방식은 결국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고요. 그 받아온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줄 때일 겁니다. 우리가 어 뭐였죠? 비동기 배우시면서 비동기 수업 때 제가 패치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과제들을 몇 개 내어 드렸어요. 그 음 플레이스홀더 여기 요 REST API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서버랑 통신해서 받아온 데이터를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거. 화면에 목록형으로 뿌려주는 거. 고거 해 보셨는데요. 그거를 이 어 요 리액트에서 표현할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요. 하나씩 봐 볼게요. 유저 리스트라는 컴포넌트 함수가 있고요. 이 유저 리스트 컴포넌트 함수는 스테이트를 사용하는데 유저스 사용자 배열 사용자들이라는 요 상태 변수를 선언을 해 놨고요. 그리고 유저 스테이트로 두 번째 인자로 유저 스테이트의 두 번째 인자로 이 유저스를 지정해 줄 수 있는 함수를 받아와서 그걸 set users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 리스트가 마운트 되자마자 화면에 렌더링 되자마자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예요. 고거를 이 유즈 이펙트에서 의존성 배열이 빈 상태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유즈 이펙트에서 이 의존성 배열이 빈 상태라면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 실행됩니다, 요 코드가. 그래서 패치 함수를 통해서 백엔드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뭐 여기서 어싱과 어웨이트를 안 썼는데 어 받아온 리스폰스 객체를 response.json이라는 요 어웨이트 함수인데 이것도 요걸 리턴 받고 이거 제이슨 된 결과를 데이터로 받아서 그 데이터 내용을 set users로 넣어 준 겁니다. 결국엔요. 이 유저스 배열을 반환받을 백엔드한테 요청을 보내서 받은
유저스를 내 요 컴포넌트 안에 있는 요 유저스라는 상태에다가 넣어 준 거예요. 근데 이 뒤에는 뭐냐? 너무 기니까 5 개까지만 잘라서 넣어 줬다는 뜻이에요, 지금 요거는. 그렇게 받아온 유저스를 화면에 그려 줄 때는 요런 식으로 users.map 맵으로 하니까 요거 첫 번째 인자는 얘네들 그 배열에서 유저스 배열에서 유저 하나하나들이겠죠. 유저 하나하나들마다 그 요 유저 객체를 가지고 이 유저라는 컴포넌트의 매개 변수로 막 이것저것 넣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특징이요. 키에다가 유저의 아이디를 넣어 주고 있어요. 요게 요게 좀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좀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유저의 아이디를 키로 넣어 주고 사용자가 가지고 있을 그 속성들 뭐 네임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매개 변수로 넘겨 주면 props로 넘겨 주면 이 컴포넌트에서는 네임과 이메일을 props로 받아오고 고걸 가지고 요런 형식의 HTML로 만들어서 반환을 해 준다. 이런 내용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결국엔 어 유저 DB에 그 서버로부터 유저 목록 받아와서 화면에 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아주 자주 사용될 형태일 겁니다. 우리 백엔드까지 만들고 나면은. 좋아요. 자 여기 그리고 키 프롭이 필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맵을 사용해서 화면을 반복되는 요 JSX 요소를 만들어 줄 때는요. 키라는 거를 반드시 넣어 줘야 됩니다. 키를 넣어 주지 않거나 키에 적절하지 않은 값이 들어가면 리액트가 오류를 내줘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해 주면은 리액트가 제대로 이 컴포넌트가 바뀌었을 때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키라는 거를 제대로 넣으라고 오류를 내 줍니다. 고게 이제 이 뒤쪽 내용이고요. 42 분이군요. 계속 해 볼게요. 일단 이론 한번 쭉 가고 뭐 코드를 보거나 그렇게 해 볼게요. 네. 키 속성이라는 건요. 리액트가 리스트 항목을 추적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고요. API 데이터의 아이디를 키로 사용해서 돔 업데이트에 최적화한다. 그리고 적어도 이 키가 넘어가지 않으면 맵을 사용해서 반복되는 JSX 요소를 반환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키가 없으면 리액트가 오류를 내줍니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음 보통 요렇게 백엔드 데이터랑 그 통신을 해서 받아온 그 뭐 유저든 포스트든 그런 객체에는 거의 항상 아이디가 들어 있습니다. 요 적어도 요게 그 데이터에 대한 거라면 DB에서 꺼내온 무언가라면 얘는 아이디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고유 아이디를 키로 사용해야 안정적인 렌더링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런 글로도 유명한 건데요. 리액트의 키에다가 인덱스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인덱스를 넣은 코드가 계속 반복되면요. 아니 애초에 그러니까 얘가 인덱스거든요. 앞에서 보면요. 아이 맵하면 아이템과 인덱스가 나와요. 맵 함수의 첫 번째 인자가 요 배열의 요소 하나하나들이고 두 번째 인자가 요 배열의 인덱스예요. 이 요소의 인덱스예요. 그래서 보통 키라고 하니까 '암겨치기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 인덱스를 넣어 주거든요. 넣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근데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성능적인 이슈나 뭐 갖가지 이슈가 많아져서 리액트가 버전업 하면서 아예 이 인덱스를 이 키에다가 넣지를 못하게끔 바뀌었어요. 고게 지금 요 내용을 말한 겁니다. 음. 아니네요. 요거는 지금 키가 없어서 오류가 난 거예요. 반복문을 할 때 키를 넣지 맵을 통해서 JSX 요소를
반복적으로 생성할 때 키 요소를 넣지 않으면 이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키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근데 그 키에다가 인덱스를 넣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거죠. 요거 좀 잠깐 볼까요? 아저씨가 좀 잘 설명해 놨을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뭐라 해야 되죠? 이걸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입니다. 잘 모르겠네. 이게 뭐라 하죠? 뉴스레터라고 하나요? 뭐 막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의 개발 관련된 글들, IT 관련된 글들, 그리고 뭐 스타트업과 관련된 꽤 괜찮은 글들, 좀 정제된 글들이 올라온다라고 전 느껴서 음 심심치 않게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 요 맞죠. 그쵸. 진릴림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모 회사가 위시캣이거든요. 위시캣이 만들어 놓은 뭐라 해야 되지? 그 벨로그 같은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뭐 그런데 꽤 정제되고 꽤 괜찮은 글들이 아주 가독성이 높은 형태로 올라와서 저는 자주 보는 편입니다, 여기 나오는 글들을. 뭐 여기서 이미지도 여기서 따온 건데요. 네 잘 설명을 해 줍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거는 굉장히 축약해서 왜 쓰면 안 됐는지를 말씀드린 건데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쵸. 이게 결국 또 가상도미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상도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배열 그릴 때 1, 2, 3, 4, 5번 그려 놓고 2번, 3번 사이에 또 요소를 넣으려면 5번 뒤에 요소를 넣으려면 이런 걸 예시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럴 때 인덱스를 넣으면 꼬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길게 지금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원리 원칙부터. 얘가 왜 하면 안 되는지 막 고런 것들을. 네.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읽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약간은 쪼끔 더 개발 문서에 쪼금 더 가까워서. 어쩌자. 네. 요런 게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필터링이 들어가는 단계까지 넘어가 보는 거예요. 음 포스트 리스트. 자 제이슨 플레이스 홀더로부터 포스트 배열을 받아왔습니다. 포스트 배열을 받아왔는데 여기서 특정 아이디인 사람들의 데이터만 화면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특정 유저 아이디인 포스트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포스트가 막 100개 있는데 이 중에서 어 태구가 쓴 글만 보고 싶을 때가 있고 뭐 누가 쓴 글만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요런 필터입니다. 어 사실 이 필터가요. 이게 막 원리 원칙은 아니에요. 오히려 백엔드에 요청을 보낼 때 여기다가 조건을 걸어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맞거든요. 왜냐면 어 음 백엔드가 필터링한 데이터를 프론트 쪽으로 가져와서 이 프론트는 바로 그냥 화면에 뿌려 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아싸리 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프론트로 가져와 놓고 여기서 이제 필터링하면서 하나씩 보여주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 데이터 조회는 사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서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필터를 걸어 주는 일은 서버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화면에다 뿌려 주는 것만 프론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 드리려고 요런 코드가 준비가 된 겁니다. 받아온 데이터에서 필터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가 유저 아이디 입력한 것만 입력된 유저 아이디인 포스트만 화면에 뿌려 주는 겁니다. 자 요거 천천히 다시 읽어 볼게요. 자 포스트 필터 리스트라는 컴포넌트 함수고요. 컴포넌트 함수는 유즈 스테이트가 이제 2개 있습니다. 좀 이제 빨리 가 볼게요. 빨리빨리 해 볼게요. 이제 익숙하실 테니까. 유즈 스테이트가 2개 있는데 하나는 포스트고요. 하나는 유저 아이디입니다. 포스트는요.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패치해서 받아온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set post 해서 요 포스트에다가 담았고요. 유저 아이디라는 건요. 여기
인풋으로 타입 넘버로 사용자에게 입력받는 거예요. 유저 아이디 하고 바뀔 때마다 set 유저 아이디가 돌아가게끔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유저 아이디 값이 이 유저 아이디 상태 변수로 관리됩니다. 저희 어제 잠깐 봤거든요. 상태 변수로 관리받고 있는 값이 있으면 얘한테 영향받는 그 변수들도 영향을 같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영향을 받는 거야. 필터드 포스트는 지금 이거 그거거든요. 사망 연산자 물음표가 있고요. 여기 콜론이 있습니다. 유저 아이디가 있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게 뭐라도 있으면 얘가 실행되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게 없으면 이 뒤에 게 실행될 겁니다. 제가 계속 사망 연산자를 보여드린 이유가 리액트에서는 특히 사망 연산자를 많이 씁니다. 맵과 사망 연산자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for와 if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좀 그런 특징이 있어서 제가 계속 요거를 계속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AI 가지고 코드를 만든 걸 받아 보셔도 거의 대부분 사망 연산자를 중첩해서 쓰거나 맵이나 리듀스 같은 그런 함수형 배열에 대한 함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저 아이디가 있으면 포스트 요 배열에 필터 함수를 실행합니다. 필터 함수를 하면은 요 안에 있는 콜백 함수가 true인 것들만 반환되죠. 요 포스트에서 유저 아이디가 사용자가 입력받은 이 유저 아이디와 같은 것 포스트 요 서버로부터 받아온 요 포스트에 있는 포스트 하나 요 안에 있는 요 객체 안에 있는 유저 아이디가 사용자가 입력한 유저 아이디와 동일하면 그 요소는 반환.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필터를 걸어주는 거죠. 하면은 요거 화면단에다가 필터드 포스트를 맵으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필터드 포스트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리액트가 알아서 요 포스트를 그려줬다가 뺐다가 해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필터드 포스트 안에는 JSX 표현식으로 해서 또 컴포넌트를 넣어놨는데 이 컴포넌트는 포스트 컴포넌트고요. 이 포스트 컴포넌트에는 반드시 키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요. 여기 props로는요. 키, 타이틀, 바디, 유저 아이디 총 4개의 props를 선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 컴포넌트에서는요. 키가 없습니다. 키는 이 사용자가 정의한 컴포넌트에다가 넘기는 props가 아니에요. 키는 여기 맵에서 요 포스트 리스트 여기 단에 요 컴포넌트에서 이 배열을 JSX 요소로 화면으로 그려줄 때 리액트가 보기에 얘가 반복되는데 얘가 내가 하나하나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키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마치 우리가 예약어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내가 선언한 컴포넌트로 넘기는 값이 아니다라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키하고 보통 아이디를 넣어서 이 키가 고유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뭐 뒤에는 여기는 이제 좀 익숙하시죠? 그래도 많이 봐서 이제 컴포넌트 구조라는 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사망 연산자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두 개 코드가요.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개 코드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자, 죄송해요. 잠시만요. 제가 뒤에 넣었나 기억이 안 나서 안 넣었네요. 자, 잠깐 앞으로 가 볼게요. 55분이구나. 네, 좋아요. 자, 보면요. 이 화면에서 지금 공백기가 있거든요. 어떤 공백기가 있냐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어요.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자마자 이 함수가 실행됩니다. 근데 얘는요 지금 비동기 함수죠. 비동기 함수라서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고 얘가 그 서버로부터 통신하고 올 동안 얘는 이미 그려졌어요. 이 화면은. 이 화면은 이미 그려지는데 이 처음 그려질 때는 포스트가 빈 배열인 상태로 그려진 거예요. 지금 요거 순서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언적으로 그려놓은 리액트 코드는 이건데 이게 실제로 화면에서 그려질 때는 이런 순서로 실행된다는 거를 제가 하나씩 짚어보는 거예요. 자, 포스트 필터 리스트가 화면에 렌더링 되겠다라고 딱 실행됐어요. 그러면 뭐 상태 변수 선언해 놓고요. 유즈 이펙트 있으니까 여기 요 빈 배열이니까 얘가 실행됩니다. 이러면서 패치가 비동기 함수로서 외부 데이터 서버한테 나 요 데이터 줘라고 요청을 보내놨어요. 요청을 보낸 동안 이 화면이 멈추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이 밑에 걸 계속 실행을 합니다. 해서 이 포스트 필터드 리스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요게요 에러가 안 나는 이유는 유즈 스테이트로 초기 값을 지정해 놨기 때문이에요. 초기 값으로 포스트가 빈 배열이라는 거를 지정해 놔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됐어도 오류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필터드 포스트가 만들어지고 화면에는 얘가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아직 데이터 받아오고 있는 중인 거죠. 얘는 서버로부터 요청 보내고 아직 데이터 받기 전에 먼저 얘부터 화면에 그립니다. 얘 화면에 그려놓고요. 화면에 그릴 때 오류가 안 나는 이유는 초기화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필터드 포스트가 빈 배열이니까 빈 배열에다가 맵하면은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겠죠.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빈 div가 되는 겁니다. 이 영역은. 그 상태로 일단 끝나요. 화면 렌더링이 그 상태로 한번 끝나요. 끝나고 나서 비동기 함수로 내가 화면 그리기 전에 패치 요청을 해놨잖아요. 서버한테. 서버한테 요청을 보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오면 그때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 여기가 실행돼서 그 서버로부터 받아온 응답을 제이슨화 시키고 제이슨화가 잘 끝나면 얘를 이제 set post를 호출을 합니다. 상태를 바꿔준 거예요. post라는 상태가 처음에는 빈 배열이었는데요. 얘가 갔다 온 동안 화면은 이미 그려졌고요. 갔다 와서 콜백 함수가 실행되면서 post를 배열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화면이 그 데이터가 바뀌었죠. 이걸 보고 리액트가 화면을 다시 그려줍니다. 이 바뀐 영역을. 상태에 따라서 바뀐 영역을 화면을 다시 그려줘요. 이 포스트가 있는 거에 따라서 요 코드를 다시 실행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 거에 비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포스트를 이렇게 쭉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앞에 거 그 지금 빈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에 서버와 통신하고 오는 동안 이 필터드 포스트라고 있는 이 영역은 비어 있는 거다. 요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많이 쓰는 게 스켈레톤이라는 애예요. 스켈레톤이라는 애고 그 스켈레톤이라는 걸 하기 전에 그냥 일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 화면에다가 로딩 점점점 띄워 놓는 거예요. 데이터를 지금 로딩 중이라는 뜻이죠. 화면은 이미 그려졌는데 현재 로딩 중이면 이 로딩 중이라는 화면을 그 영역을 띄워주고 로딩이 다 끝나면 끝나서 포스트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데이터를 그려주고요. 로딩이 다 끝나고 났는데도 포스트가 비어 있으면 이렇게 포스트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요런 게 가능하다. 요런 식으로 그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하는데 이렇게 사망 연산자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처럼 그 엔드엔드 연산자,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얘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얘를 더 많이 쓰는데
얘가 막 엄청 복잡해지면은 예 사실 그렇게 복잡해지기 전에 컴포넌트를 구분하는 게 맞거든요. 뭔가 엄청 복잡해질 것 같으면 컴포넌트를 구분해서 사람이 보기 쉽게 생각하기 쉽게 바꾸는 게 맞는데 그냥 한 화면에서 비교 연산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요. 조건이 많아질 때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방금은요. 기존에 여기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로딩이란 조건을 만들었고 로딩이란 조건 외에도 이 데이터가 없을 때 서버랑 요청하고 왔는데 데이터가 비어 있을 때라는 조건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막 만들려면 계속 만들 수 있거든요. 사용자가 입력한 이 값이 뭐 적절치 않을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적절치 않은데 너무 큰 값을 넣었을 때는 또 어떻게 나와야 되고 이런 모든 게 다 조건이 되면서 엔드엔드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엔드엔드를 쓰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해질 거면 컴포넌트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약간 방법론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개발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얘랑 지금 동작은 유사합니다. 근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밑에 거는 사망 연산자를 가지고 표현한 거고요. 지금 위에 거는 엔드엔드 연산자 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엔드엔드 연산자는요. 이 로딩은 지금 true false잖아요. true false인 걸 이용해서요. 얘가 얘가 true면 이거 보여주고요. 얘가 false면 얘를 안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false여야 얘를 지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얘가 true일 때는 얘는 절대 실행이 안 될 거고요. 얘가 false가 돼야 이 다음 조건을 확인하고 post of length가 0보다 커야 얘를 그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없네요. 근데 얘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post length가 0이면 얘를 그려준다라고 엔드엔드 연산자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드엔드 연산자가 어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잘 안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조건 설정을 잘못하면요. 로딩도 떠 있고 이 밑에 것도 나오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 설정에 따라서 얘도 나올 수 있고 이 밑에 애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고런 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머 11시 2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사진 찍으시고요. 네, 여러분 중간 줄을 찍겠습니다. 카메라에 얼굴 잘 나오게 부탁드릴게요. 네, 완료했습니다. 제가 초과시켜 가지고요. 11시 15분에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하다가 네. 15분에 뵙겠습니다.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 요 기간. 지금 요게 기존에 있었던 화면이라면 얘는 지금 데이터가 잘 있는 상태인데 데이터를 패칭해 오고 있을 동안 지금 보시면 이거 URL이 바뀌었거든요.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네. 기존 URL에서 다른 URL로 넘어간 순간 요 URL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서버로부터. 서버로부터 다녀오는 동안 이 화면을 그냥 흰 화면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다녀오고 있다라는 표시로 뭐 이렇게 돌아가는 로딩 바를 표현하거나 이런 기존 구조와 유사한 형태의 스켈레톤을 보여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 패칭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그 가져온 코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리액트에서 쓰는 코드가 요런 애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배운 거 한번 반복을 하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론이 굉장히 짧거든요. 요거는요, 사실 많이 보면서 이것저것 해 봐야 익숙해지는 게 많아서 요거는 좀 같이 좀 실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사실 이게 다죠. 맵으로 배열 객체를 반복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기능. 요걸 할 때 맵이라는 걸 쓰는데, 자, 기존에는 이렇게 HTML로 명령형으로 하나씩 하나씩 쭉 내려가는 식으로 화면을 구현을 했습니다. 영역 찾고 영역 찾은 거에서 반복 돌면서 데이터에 반복 돌면서 이 데이터를 화면에다가 어떻게 뿌려줄지를 정해주고 거기다가 그 이벤트도 걸어주고 하는 거를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코드로서 만들어 줬었는데, 요걸 이제 안 하고 안에 들어갈 요소를 HTML 형태로 JSX 요소로 표현을 해주고, 요 배열도 스테이트로 관리를 하면서 그 배열이 반복되면서 요 안쪽에 있는 JSX 요소를 반환해주는 형태를 한다. 근데 이 배열을 이런 식으로 상태로 관리를 함으로써 얘가 바뀔 때마다 요 영역을 다시 그려주는 형태가 리액트가 자동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더라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요런 그 배열 요 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컴포넌트들을 불러올 때 JSX 요소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화면에 그려줄 때 반드시 줘야 될 게 바로 이 키고요. 키가 없으면 오류가 나기도 하고요. 키가 없으면 오류가 나고 키에 인덱스를 넣지는 않더라. 인덱스를 하면 뭐냐면 이 맵 반복문의 두 번째 인자, 맵 콜백 함수, 요 맵 콜백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이 배열의 요소고요. 두 번째 인자는 이 배열 요소의 인덱스. 인덱스입니다. 네. 근데 이 인덱스를 키에다가 넣는 행동은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인덱스가 겹칠 수가 있어요. 이 순서가 막 바뀌면서요. 아이템스 이거 자체에 뭔가 막 순서가 바뀌면서요. 이 인덱스가 겹치는 게 발생하면서 이게 렌더링 자체가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키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뭘 키로 사용하냐? 고유한 아이디. 그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아이디를 키로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DB로 서버로부터 받아온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필터링 해가지고 그걸 화면에 그려줄 수도 있더라.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봤고요. 저렇게 필터해서 배열 자체를 줄이는 거 말고요. 서버로부터 다녀오는 동안 화면은 일단 빈 상태로 그려주고, 빈 상태로 그려준 다음에 서버로부터 다녀오는 동안 이 로딩이라는 걸 띄워주고, 다녀오면 그 다녀온 데이터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 준다. 그때 이런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거나 삼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요것도 그냥 다 예시입니다. 뭐 데이터를 패칭해 오는 동안 뭐 사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예시고요. 요 JSX 요소 안에서 어쨌든 조건절을 처리하고 싶을 때 이런 엔드엔드나 이런 삼원 연산자를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코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얘를 지우는 건 너무 가혹한 행위인 것 같아서요. 그래도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가혹한 행위인 것 같아서 얘네들은 별도 파일로 좀 빼놓겠습니다. 별도 파일로 빼놓고 새로 뭔가를 만들어 볼게요. 카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얘를 복사해서 집어넣겠습니다. 복사해서 집어넣었고요. 얘네들 각각의 이름을 좀 카운터로 바꿔줄게요. counter.css 그리고 counter.jsx 앱이라고 돼 있던 애를 카운터로 바꾸고요. 또 얘를 카운터로 counter.css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래놓고 앱은요 다시 초기화 좀 하겠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로 다시 앱에서 있는 거는 없고요. 스테이트도 일단 지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앱 비워넣고요. 앱.css 깔끔하게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요. 기존에 앱.jsx에서 사용하던 코드들을 다 이 카운터 src 안에 있는 카운터 폴더에다가 다 넣어버렸고요. 얘를 연결시키는 거는 제가 나중에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라우팅이라는 걸 하면서 보여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배열을 그리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코드를 푸시를 해볼게요. 아니지. 패치로 합시다.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이거 할 거거든요. 우리 과제 중에 끄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개인 과제 하면서 만드셨던 거를 지금 이 리액트 가지고 다시 만들어 보는 걸 할 겁니다. 과제 중에서 비동기 프로그래밍 때 했던 과제 포스트 목록과 상세 화면 구현 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데요. 자, 결국에 중요한 건 그 포스트 API로부터 데이터를 패칭해 와서 뭔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는 기존에 있던 코드를 갖다 붙이면서 AI한테 만들어줘. 이것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게 만들어 달라는 프롬프트를 제가 썼는데요. 오늘은 좀 자율적인 요소들을 좀 줄게요. AI가 좀 자유롭게 개발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AI한테 요청할 내용은요. 하고 뉴챗이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 개발할 때는 새로운 챗에서 시작하는 게 경험적으로 더 낫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뭐였죠? 이게 슬래시 포스트였나? 유저 아이디 타이틀 바디.
일단 이 정도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한 개씩 살을 좀 붙여가 보면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뭔가 잘못 읽은 것 같은데요. 음. 제대로 읽은 것 같네요. 아마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발표 장표에 보여드린 코드와 느낌이 그래요, 지금. 자, J 내려놓고요. 만들어진 코드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옆에서는 CSS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포스트라는 거 상태로 만들었고요. 제가 일부 코드만 보여드렸던 그 로딩이라는 것도 상태 변수로 선언해 놨습니다. 로딩도 상태 변수로 선언해 놓고 AI는 지금 에러까지 있는지도 확인하네요. 이건 안 할게요. 어차피 잘 될 것 같아서. 에러까지 확인한 코드가 됐고, 자 여기서 보면요. 뭐 set loading true. 자 패치를 하기 전에 요게 패치 포스트라는 게 결국에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코드인 거잖아요. 지금 제가 어싱크 어웨이스로 만들어 달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AI는 자동으로 어싱크 어웨이스를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 이미 학습을 했으니까 어싱크 어웨이시 뭔지 알고 있죠. 예제 코드에서는 였나요? 여기서는 그냥 패치를 썼어요. 바로 패치를 썼는데 키워놔야겠다. 여기서는 어싱크 어웨이스를 쓰지 않고 패치가 비동기 함수가 그냥 그대로 실행되고 패치 갔다가 오면 프로미스로 덴저를 실행하게끔 되어 있는 코드였거든요. 근데 지금 AI가 만들어준 코드는 이 패치하는 요 내용을 그 비동기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어싱크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좀 그냥 다 offset all 할게요. offset all 하고 비동기 함수로 정의를 해놓고 이 비동기 함수를 실행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본 코드들도 이 형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콜백 프로미스 콜백 프로미스 그 생성자 가지고 promise.or promise.race 요런 거 모르셔도 개발할 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코드들은 다 이렇게 async await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보면은 async 함수고요. async로 비동기 함수를 제어합니다. async await 다시 복습하자면 비동기 함수를 마치 동기 함수처럼 제어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함수 전체에 async를 선언해 놓고요. 그리고 이 promise 함수, 비동기 함수가 실행되는 걸 await로 앞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다른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이 패치가 갔다가 오는 동안 이 밑에 라인을 실행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래서 받아온 거를 가지고요. response.ok 확인하고 OK가 되면은 OK가 되지 않으면 얘를 에러를 발생시키고요. OK가 되면은 또 리스폰스가 가지고 있는 제이슨 메소드를 통해서 받아온 바디 부분을 데이터로 만들어 줍니다. 이 만들어진 거를 이제 set post 그 상태를 지정해 주는 함수 상태 변수를 지정해 주는 이 set post로 요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요게 지금 유즈 이펙트에서 발생한 내용이고요. 이 밑에다가 그래요. 요런 표현도 많이 써요. 맞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설명드려야겠네요. 자, 보면요. 요 JSX는요. 지금 뭔가 큰 화면이 있고 그 안에다가 뭘 넣어둔 게 아니라요. 얘가 요만큼 읽히다가 이게 true면 얘를 반환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던 early return 방식인 거죠. 이 컴포넌트 자체도 함수니까
로딩이 true면 얘를 early return하고 끝낸다. 그리고 얘가 에러면 얘를 early return하고 끝낸다. 로딩도 아니고 에러도 아니라면 밑에 있는 로직을 실행해 준다. 이러면 3원 연산자를 안 써도 되겠죠. 네, 안 쓰는 형태가 됐네요. 만들어진 코드를 보면은 뭐 게시판에 총 몇 개 포스트가 있고 포스트가 돌면서 아티클을 만들어 줍니다. 아티클을 포스트의 개수만큼 만들어 주는 요 콜백 함수가 안쪽에 들어 있는 형태인 거죠. 맵 안쪽에. 맵 안쪽에 콜백 함수가 들어 있고 지금 요것도 여기선 또 이거를 굳이 안 했어요. 얘 안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인자가 하나일 때는. 그래서 그 가로를 묶는 거 없고 리턴 해준데 얘 이 괄호는 요 괄호가 아니죠. 얘는 그 JSX 표현식이라는 이 괄호인 거예요. 이게 처음 보실 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요 괄호는 이 괄호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이 맵이라는 맵 안쪽에 들어오는 콜백 함수의 인자로 쓰이는 괄호고요. 근데 지금 생략이 된 거고요.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생략을 시킨 거고요. 여기 나오는 요 괄호는 이 JSX 표현식이라는 자바스크립트 XML이라는 요 표현식으로 쓴 괄호인 겁니다. 얘가요 이렇게 해도 그런 문제가 없어요. 리턴. 네.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아 리턴을 하려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 안에 리턴 문이 이렇게 들어간 것과 왜 안 되죠? 이거 아닌가? 안 되나? 뭐 잘못했을까요? 이거 아닌가요? 오류나나요? 자, 오류나는지 한번 볼게요.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포스트하고 요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킨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뭐 요런 뭐 그 내가 뭐 볼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바로 이거를 쓴 건데 얘가 좀 전에 있었던 코드와 지금 같은 의미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네요. 네. 뭔가 CSS도 AI가 그냥 알아서 뭔가 만들어서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늘리는 거는 단축키가 뭔지 모르겠네요. 자, 뭐랑 뭐가 똑같았냐면 지금 요 코드와 주석해 놓을게요. 얘와 이 중괄호 없고 콘솔 찍는 것도 없고 리턴문도 없고 얘도 없고 아니 얘는 있어야죠. 얘는 있어야죠. JSX 표현식이니까. 네. 얘와 지금 동일한 코드다. 자꾸 뭘 알려주려고 하네 얘가. 네. 네. 요 코드의 의미가 얘와 동일하다 라는 거 한번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얘에다가 가로까지 넣어드려야 편하겠다. 이 상태로 한번 코드 푸시해 드릴게요. 푸시를 안 했군요. 네, 방금 코드 푸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요 여기다가 아까 그 발표 자료에 있었던 기능들을 하나씩 넣어 볼게요. 지금 로딩하면요 지금 살짝 뜯었다 해서 사라지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빨라서 그런데요. 이것도 한번 알려드리면 좋겠다. 얘를요 강제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제어냐면요. 속도를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개발자 도구에서 통신하는 속도를 제어해 줄 수가 있어요. 요거 아닌데 잠시만요.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만 늘려볼게요. 네, 여기 네트워크 있잖아요. 아니다, 퍼포먼스 그런가? 네트워크인가? 네, 네트워크. 여기서 네트워크에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요. 지금 이 브라우저가 네트워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정하고 써볼 수가 있어요. 얘가 강제로 그 파워를 제약을 걸어주는 거거든요. 네. 해서 뭐 3G라고 해볼게요. 3G라고 걸어놓고 얘를 지금 리로드 하면요. 무지하게 느리네요. 자, 네, 요렇게 됩니다. 지금 포스트를 불러오는 중이라는 글자 그래도 한순간 보였죠. 이렇게 놓고 다시 패칭 시키려면 방법이 없네. 지금 바뀌는 게 없어서. 음. 네. 요 조금 이따가 다시 와서 할게요. 아직 저걸 적절하게 볼 만한 코드가 아닌 것 같아서. 네, 다시 코드로 와서 이번엔 AI한테 뭐 말할 거냐면요. 사용자. 일단 블럭부터 좀 고쳐볼까요? 얘가 지금 너무 한 코드 안에서 다 하고 있는데 심지어 저는 여기까지는 항상 화면에 렌더링 되어 있고 여기 부분 정도만 이 부분 정도만 그 데이터 패칭에 따라서 좀 나중에 그려지는 형태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패칭할 때마다 지금은 얘가 다시 그려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좀 AI한테 고치라고 해볼게요. 너가 만들어준 코드는 게시판 제목부터 시작해서 배경까지 매번 데이터 패치할 때마다 다시 그려지고 있잖아. 그 이유는 앞에서 여기서 리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적어도 이 포스트를 불러오는 중이라는 글자가 여기서만 나와야겠죠. 여기서만 나와야 이 뒤에 배경은 유지가 될 테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한테. 패치하면서 다시 그려주고 있잖아. 포스트를 화면에 그리는 부분에만 로딩 중인지 오류가 난 건지 알려줘야지. 그리고 컴포넌트로 충분히 구분해서 코드 가독성을 높여줘. 한 이 정도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이해되시죠? 얘가 그릴 때마다 매번 데이터 패칭 한번 다시 해올 때마다 지금 이 첫 흰색 화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첫 흰색 화면은 CSR의 한계고 이 포스트 불러오는 중이 이 안에서만 떠야 된다는 말인 거죠. 조금 전에 이 게시판 요 배경까지 이 뒤에 있는 헤더 영역까지 다시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이라는 이 로딩을 알려주는 내용이 적어도 요 안에서만 발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AI한테. 그러면 뭐가 열심히 바꿨나 봐요. 보지 마세요. 뭘 자꾸 개발 서버 실행해서 본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고쳐서. 자, 얘가 만들어준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어머나 이걸 또 구분했어야 됐는데 이거 좀 지금이라도 구분을 할게요. 뉴 폴더 만들고 얘가 카운터 폴더에다가는 카운터에 썼던 컴포넌트들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새 폴더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패치죠. 패치 폴더에서는 패치를 위해서 만들었던 애들을 지금 일단 다 offset all 하고 얘네들을 여기 안에다가 옮겨줄게요. move.
이렇게 다른 파일에 관여하고 있던 파일을 옮기면요. 이 임포트 경로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경로가 바뀌었잖아요. 경로가 바뀌었을 때 이 에디터가 이거 자동으로 내가 바꿔줄까? 지금 수정된 경로를 내가 자동으로 바꿔줄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그냥 yes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에러 메시지라는 게 지금 여기가 아니라 요 밖에 있었어요. 한번 꺼내 볼게요. 에러 메시지라는 애가요. 이게 아니라 이 영역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앱.jsx 얘가요. 여기서 가져오는 게 아닌가 보네요. 포스트 리스트에서 가져오나? 어잉? 띄어스? 잠시만요. 컴포넌츠에 지금 여기 패치가 틀렸다. 잠시만요. 패치에 이렇게 하고 엥? 점 슬래시 아니잖아. 컴포넌츠 안에 있는 패치네요. 죄송합니다. 컴포넌츠 안에 있는 패치의 포스트 리스트. 얘도 컴포넌츠 안에 있는 패치의 포스트 리스트 하고 넘어가서 보면은요. 네. 보면요. 얘가요.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점점 슬래시인데 왜냐면 위에 있으니까. 패치 이 위에 에러 메시지가 있으니까 점점 슬래시 경로인데요. 내가 얘를요. 이 패치 안으로 옮겼어요. 옮기고 나면은 그 업데이트 임포트된 경로를 VS 코드가 내가 알아서 수정해 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yes를 누르면 이게 좀 전에 점점 슬래시였는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점점 슬래시였는데 점 슬래시로. 네. 요거를 자동으로 해준 겁니다. VS 코드가. 커서가. 요거 근데 에디터에는 거의 웬만하면 있는 기능들이라. 네. 그거 한 거고요. 포스트 리스트 닫고 얘는 좀 다 닫아볼게요. 자, 닫고 하나씩 좀 봐볼게요. 앱.jsx에서 뭐가 바뀌었냐 볼게요. 자, 로딩 에러 뭐 하는 거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캐치하고 파이널리 해서 뭐 하는 코드가 좀 추가됐네요. 이게 더 맞겠죠. 로딩이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오류가 났으면 얘 하다가 이 코드가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났든 뭐가 됐든 로딩이라는 거는 패치 포스트 한 동안에는 true가 됐다가 이 과정이 뭐가라도 다 에러가 났든 성공을 했든 결국에 마지막에는 로딩은 펄스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야 이 밑에서 화면이 적절하게 나올 테니까 뭐 그런 코드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 유즈 이펙트 안에 있는 코드는요. 잠시만요. 지금 요 상태로 얘가 잘 동작할 거예요. 잘 나오잖아요. 잠깐 다시 올릴게요. 올리고 이러다 하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얘를요. 밖에 있는 함수로 선언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패치 포스트라는 요 유즈 이펙트 안에 들어오는 함수를 요 밖에다가 선언해 놓고 이 밖에 있는 함수를 유즈 이펙트 안이랑 같이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오류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아마 오류 안 날 거예요. 지금은 오류가 안 나는데 나중에 빌드할 때 오류가 납니다. 그 이유는 사이드 이펙트를 관리하는 코드는 얘는 얘대로 별도로 관리해줘야 된다는 리액트의 룰이 있어요. 지금은 오류가 안 나요. 개발 서버에서 실행할 때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코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얘를 빌드할 때 오류가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약간 쫄리는데 빌드 에러가 안 날까봐 살짝 겁이 나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지금 npm run build를 하면요. 되면 안 되는데 됐네요. 이상하다. 이거 왜 에러가 안 나지? 스테이츠 죄송합니다. 아닌데 이거 오류 나야 되는 코드거든요. 이거 빌드 안 되거든요 원래. 일단 안에다가 쓸게요. 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그리고 줄 맞춤을 왜 이렇게 못하지 얘가?
포스트 요 안에다가 뭐가 잘못된 거지? 잉? 뭐가 이상한데요 지금? 코드가 요만큼 좀 잘라서 패치 포스트 안쪽에다가 붙여넣기. 됐죠? 오케이. 네. 허허, 왜 오류가 안 나죠? 제가 이거 조금만 더 찾아와 볼게요. 분명히 오류가 나야 되는 코드인데. 네. 네, 그거는 제가 밥 먹으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던데. 요렇게 됐고 지금 구역을 또 컴포넌트화로 잘 해줬네요. 헤더 영역 구분해주고 메인 영역 안에 포스트 리스트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요 헤더 영역에 포스트의 랭스 길이를 넘겨줘서 아마 저 카운트 개수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카운트 개수를 위 상단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요 포스트 리스트에 넘어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로딩 여부를 결정해주고 있네요. 로딩 여부를 결정해주고 에러 메시지를 해서 여기서 또 포스트 카드를 하고 있네요. 네, 제 수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if문 많이 쓰네요. 저는 저는 3원 연산자를 많이 쓰는 편인데 오늘 만들어주는 코드는 이 if로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주네요. 좋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것만 보고 식사하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걸 한번 다시 해볼게요. 패칭하는 거, 퍼포먼스, 네트워크 속도를 3G로 바꿔놓고 리로드가 발생하면 제가 개발 서버를 껐네요. 왜 빌드가 되지? 이상하다. 자, 다시 해볼게요. 5173 뭐죠?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코드들 받아왔고 여기 이렇게 포스트 플로우 좀 이렇게 네네네네 이렇게 된다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자, 식사하시고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